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퀘벡의 사회경제와 협동조합 그리고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체하지 말고 첫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제이슨 프린스. 그래서 사회경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계시고, 페무 모해알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콩코르디아 대학교에서 사회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부탁받으면서 그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경제가 21세기 자본주의의 어떤 대안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 사회경제적 접근이 사실은 시장의 실패, 국가의 실패를 메우는 즉 자본주의의 어떤 결여점들을 메우는 보충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경제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제3의 부문으로서 사회경제를 위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적 부분은 사실상 좀 쇠퇴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반대로 사적 부문은 확장해 오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회적 경제, 제3의 부문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어떤 새로운 경계 지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퀘벡의 사회경제는 2013년에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회경제 관련 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재화와 상품의 생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기업가적 접근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은 또한 핵심적인 지점인데,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버넌스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매우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의 거버넌스 구조는 어떤 네트워크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특히나 직접 서비스를 또는 제공받는 사람들 혹은 재화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어떤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한편 사회경제에서는 어떤 일종의 파라독스, 어떤 역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회경제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부분은, 사회적인 요소는 바로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설 속에서 우리가 사회경제를 통해서 퀘벡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은 마치 이 이미지에서 보듯이 기름과 식초의 관계,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페무 몽레알에서는 사회경제를 지향하면서 사회경제를 어떤 사적 부문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요소로 영역으로 규정을 짓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사적 부문 경제와 섞이지 않을 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사적 시장 논리와는 구분되는 어떤 경제 형태를 지향을 합니다. 몬트리올의 사회경제를 놓고 보자면 한 80%는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약 20%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에 해당되는 비영리 단체 부문은 회사법의 3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에서는 그 잘 알려진 이 퀘벡의 그 신흥협동조합인 그 데자르댕은 그 제외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데자르댕을 중심으로 한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그 사회경제의 한 80% 정도가 그 몬트리올에서 80% 정도가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그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협동조합과 그 비영리 단체의 그 활동 방식을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관련 규제법이 다릅니다.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고, 비영리 단체들은 비영리 단체법, 그러니까 회사법의 그 3부에 해당되는 비영리 단체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투자의 메커니즘을 고려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투자하고 특수 지분을 그 보유하는 데 반면에 그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자들의 그 지지 기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바가 크고, 또한 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커뮤니티 채권이 발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활동 방향에 있어서 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어떤 그 비즈니스적, 그 회사적 그 면모가 더 강해서 그 잉여 가치를 산출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비영리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론 어떤 그 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에, 해소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해산 시에 그 남은 잔금은 그 협동조합 기금으로 그 환수가 되고, 그 비영리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영리 단체 관련 기금으로 환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퀘벡에서 사회경제의 그 비중이,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먼저 유럽과 비교해 보자면, 유럽의 경우에는 그 유럽 연합 28개국 회원국에서 그 전체 고용의 6.3%가 사회경제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총 1630만 개 정도의 그 유급 그 직장이 그 사회경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단체와 회사 수를 놓고 보자면 한 280만 개 정도, 그리고 8,280만 명 정도의 그 자원 활동가들이 사회경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그 2017년 그 2017년 연구에 그 기반하고 있습니다.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퀘벡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더 작은데요. 그 전체 고용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연수익은 한 170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그 한 700여 개의 회사가 7천여 개 정도의 회사가 그 사회경제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몬트리올을 놓고 보자면 그 비중이 조금 더 큰데요. 그 전체 고용의 한 7% 정도, 그래서 한 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그 사회경제가 포괄하고 있고, 금융 부분, 그러니까 그 신용협동조합의 활동들을 그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한 연 20억 정도의 그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퀘벡 주 전체와 비교해 놓고 봤을 때 그 몬트리올에서 사회경제 비중은 더 큽니다. 사회경제의 그 발전을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초기 사회경제와 그 최근의 그 사회경제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초기의 사회경제가 처음 시작된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자르댕 그 신흥협동조합 운동으로부터 퀘벡에서 사회경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최초의 사회경제는 그 1844년에 그 설립된 그 러시데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협동조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영국의 협동조합에 이어서 그 프랑스에서 다음에 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가 그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퀘벡에서는 조금 더 뒤늦게 그 한 1900년대 정도의 그 데자르댕 신흥협동조합을 그 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자르댕 신흥협동조합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한 600만 명 정도의 그 조합원이 있고, 그래서 그 사실상 퀘벡의 그 프랑스어권 그 퀘벡인들 대부분은 최소 데자르댕 그의 계좌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사회경제 영역에 속하는 그 어떤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 영역들을 보자면, 그 먼저 그 우유 생산, 그 유제품 생산 업 관련 협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산업 또는 임업 관련 협동조합 등 그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 그 사회경제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그 협동조합들은 그 초기 사회경제 어떤 모델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를 그 퀘벡 사회경제의 어떤 그 제2기의 물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97년 이후에 그 협동조합 그리고 그 외 비영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회경제가 확장이 되는데, 이 사회경제 확장의 그 한 배경에는 그 어떤 국가 영역, 그 공공부문의 축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공부문에서 포괄되고 있던 그 영역들이 사회경제 영역으로 그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공공부문의 축소와 그 사회경제의 확장, 97년 이후에 그 제2기 사회경제 확장은 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보육원, 보육시설이나 그 요양시설, 그 노인들을 위한 그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그 외에 그 학교 급식 그 제공 등의 영역들이 이제 사회경제 영역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하지만 그 최근 한 10년 정도 그 더 가까운 최근에는 또 다른 영역들이 사회경제 영역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규모인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컨소시엄의 형태로 그 어떤 그 비영리 성격을 지닌 회사들이 그 등장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앞으로 한 5천여 개의 가구를 그 사회경제의 형식으로 그 건설할 계획. 그 대규모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런 협동조합 또는 그 비영리 단체들이 도시개발에서 그 다른 그 사적 그 회사들과 그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변호사, 뭐 건축가, 그 외 자문위원과 같은 그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어떤 사회경제 영역에서 그 포괄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사회경제의 어떤 자금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자금 조달의 그 소스가 되는 것은 먼저 정부 지원금,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자선 단체들의 그 지원금을 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그 꽤 큰 규모의 그 투자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즉 그 사회경제 그 자금 조달과 관련된 그 고유한 어떤 그 생태계가 그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지지자들의 그 기부나 투자에 근거하는 어떤 그 지원 커뮤니티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떤 연대기금 형태의 그 자금들이 그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 10여 개의 구분되는 그 자금 출처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의 그 작은 지원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원금 또는 대출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큰 규모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그 프로젝트 기금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금들이 그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이러한 그 사회경제의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지원금들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늘려갈 수 있냐는 그 앞으로 사회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퀘벡의 사회경제 발전사의 어떤 중요한 그 역사적 시점들을 그 나열하고 있는데요. 뭐 자세하게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 2000년 이후에 그 제일 오른쪽 칸에 있는 그 2000년 이후를 보자면 그 사회경제에 그 참여하고 있는 활동 단체 또는 활동 그 기업들의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가장 최근에 사회경제에서 뭐 특기할 만한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커뮤니티 채권의 등장과 그
성장, 확장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커뮤니티 채권의 그 중요한 역할은 그 사회경제를 지원하면서 특히나 이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어, 기존의 어떤 그 주류 그 사적 시장으로부터 이 사회경제를 그 독립시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나 그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소유권의 가격이 그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채권에 대한 그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그 커뮤니티 채권의 그 등장과 그 성장은 사회경제를 지원하는 어떤 그 지원 커뮤니티가 그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한 그 면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커뮤니티 채권의 그 예치금을 그 둠으로써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운영 방식은 그 정부로부터도 그 승인받은 방식이고, 또한 그 대자료 등을 중심으로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또 적극적으로 그 지원하고 있는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행 커뮤니티 채권에 선행하는 그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현재 또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그 시범 사업으로 큰 규모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은 그 바로 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이 사업은 또한 그 사형 기업인 그 식료품 그 체인 회사와 그 공동으로 그 같이 사업을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그 충전기들이 그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한 두 배 이상 급증을 했고, 이제 내년에도 더 많은 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퀘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캐나다 그 전역에 걸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그 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서 일단 제 발표는 마치고 그 이후에 더 질문 있으시면은 그 여러분들 질문 듣고 더 이야기 나누도록 간략하고도 이렇게 분명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발표자는 그 퀘벡의 그 라발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그 올리비에 라펠리스 델 브로부스라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그 올리베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경제, 그 특히 그 플랫폼 경제 내에서 어떤 협동조합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퀘벡 협동조합 네트워크에서 또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지체하지 않고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라발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그 1년차에 재학 중이고, 그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그 최근에 마친 그 석사 논문 내용에 그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대석사 지도 교수이신 그 지드 아흐메드 수시 선생님 여기 오늘 자리에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제 석사 논문에서는 그래서 퀘벡에서 우버와 경쟁하고 있는 협동조합 플랫폼 에바의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런 그 퀘벡의 그 협동조합 플랫폼의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제 연구의 그 주요 발견 사항들을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그 아마도 그 퀘벡의 그 협동조합 플랫폼의 사례에 대한 어떤 첫 번째 기초적인 그런 평가의 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지배적인 그 플랫폼 경제 모델에 대한 일종의 어떤 대안적인 모델로 등장한 그 협동조합 그 플랫폼은 기존 발전하고 있는 그 플랫폼 경제와 사회 경제의 교체 지점에 위치합니다.
지배적인 플랫폼 경제에서는 그 우버라든지 뭐 도대시라든지 그 푸더라와 같은 그 회사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주문형 그 노동 혹은 저 주문형 작업 형태의 그 플랫폼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플랫폼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그 노동의 전반적인 불안정화가 그 두드러지게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접근에서 역시 그 지배적인 지배적인 그 플랫폼 경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그 협동조합의 형태로 그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 경제적 접근에 근거하고 있는 플랫폼 협동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운영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주식 하나당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 기존의 어떤 그 주식회사들과는 달리 그 1조합원당 1투표권 원칙에 근거해서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협동조합의 그 소유 운영을 그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자본 관계, 그 투자량에 따라서 그 통제와 그 관리의 그 관계가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들 그 조합원들 사이에 그 어떤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그 전반적인 운영과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퀘벡주에는 그 최근에 그 두 개의 협동조합 형태의 그 플랫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디쉬라고 하는 그 음식 배달 협동조합 플랫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에바, 오늘 제가 말하게 된 에바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 배달과 동시에 그 승객 그 유의만 수송 사업에 그 관여하고 있습니다. 앞선 그 제이슨 선생님의 발표에서 그 드러났듯이 이 협동조합, 사회경제가 잘 발달된 나라의 경우에도 그 사회경제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그 전체 경제에서 한 10%에 못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GDP의 10% 또는 그 고용의 한 10% 정도 플랫폼이 협동조합이 많이 발달한 사회경제가 크게 발달한 경우에는 그 정도의 그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플랫폼 경제 부문에서는 그 사회경제의 그 비중이 그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경제에서 그 사회경제적 접근, 그 어떤 그 플랫폼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아주 그 미미하고 그 주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그 제 연구는 제 발표는 그 다음에 두 가지 물음들을 중심으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발전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회경제적 접근을 확장시키는 것, 그 플랫폼 경제에서도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라는 점이고, 그래서 어떤 그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이러한 그 어떤 대안적인 그 플랫폼 협동조합들이 그 어떤 헤게모니를 주고 있는 그 유사 업종의 그 다른 자본주의적 접근과는 과연 다른 방식의 가치 창출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추구가 그 과연 노동의 불안정화를 제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또 어떻게 그런 방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방향을 지향하는 데서 발전을 저해하는 그 구조적 장애 요소는 무엇이고 국가 정책은 이러한 단체들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줄 수 있는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저는 제 연구는 그 이런 어떤 대안적인 그 접근에 대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적 시선이란 것이 그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규범적 지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협동적 모델을 내재하는 취약점을 그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델의 어떤 가능성과 한계들로부터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좀 더 그 적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노동 조건과 삶의 조건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또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도식에 대해서 뭐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요. 이 도식은 그 플랫폼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어떤 선행 연구들로부터 끌어낸 그 도식인데요. 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보자면 협동조합의
으로 그 선회하게 된 그 소위 공유 경제에 대한 그 비판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은 각각의 플랫폼 경제의 쟁점들에 대해서 협동조합자 접근은 나름의 그 특정한 해결책들을 그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그 공유된 결정권과 그 창출된 가치의 공유는 자본주의 모델의 어떤 두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감시 및 통제에 대한 견제이고, 그 두 번째는 데이터 추출, 그리고 추출된 데이터로부터 창출된 그 가치의 어떤 일방적인 전유 문제에 대한 그 나름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러한 그 플랫폼 경제의 운영 역학, 그 조직 동학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에바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그 조직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주요한 그 외부적 요소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버나 그 딜리버루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부문에서의 높은 경쟁 강도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플랫폼 회사들의 특수한 어떤 경영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및 그 사회경제 일반에 해당되는 어떤 특별한 모델 자체로부터 유래하는 특정한 법적 규제, 그리고 관련된 자본 조달과 거버넌스의 어떤 특수한 문제들을 또 한편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타트업 회사들 또는 사회경제 회사들의 자금 생태계, 자금 조달하는 어떤 시스템 기반과 관련된 문제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 요인들은 에바의 사업 모델에 어떤 특정한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노동과 고용 동학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사업 모델뿐 아니라 노동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특히나 우버 운전자들을 비롯한 어떤 플랫폼 노동자들 일반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불안정성과 타율성의 문제들이 과연 이러한 플랫폼적 접근을 택하고 있는 에바의 경우에서 과연 감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노동의 불안정성과 타율성이라는 두 개념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직 동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에바 협동조합은 2017년에 몬트리올에서 설립이 되었고, 현재 몬트리올 외에도 퀘벡시와 사가네에서 총 3개 도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연대 협동조합입니다. 여기서 연대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협동조합의 특정한 형태를, 거버넌스 형태를 가리키는데, 이런 연대 협동조합은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들에 의해서 운영과 소유가 공유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첫 번째로 고객들, 이용자들이 한켠에 있고, 또한 운전 노동자들, 또한 사무 직원들, 그리고 외에 어떤 지원자들로 구성된 어떤 지원 조합원들,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조합원들은 의사결정권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에버의 발전 전략은 사회적 가맹점 원칙과 어떤 데이터의 보호와 탈집중화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에바는 주식회사로 새롭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주식 상장을 했고, 그래서 이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진 결정이고, 이러한 결정은 운영 방식의 변화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버와 에바의 어떤 차이점들을 드러내는 몇 가지 주요 요소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우버와 에바 모두 그 노동 과정과 사업 모델에 있어서는 그 매우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건수, 그 주문 건수 또는 그 배달 건수에 기반해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가치 순환의 경제적 과정과 또한 의사결정 과정을 놓고 보자면 그 두 회사의 접근은 굉장히 그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버의 경우에는 그 자본 투여자가 그 자본 투자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이로부터 그 산출된 어떤 그 잉여 가치 그와 그 수익에 대해서는 투자량에 비례해서 어, 어, 그런 그 수익이 다시 집중되고 그 독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결정권은 그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이 되고, 또한 그 산출된 가치를 그 투자자들이 전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그 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그런 그 가치의 전유가 그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그 동등하게 역시 산출된 가치를 배분받게 됩니다. 또한 그 우버와 에바를 비교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그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금 조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우버의 경우에는 그 어떤 그 국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대규모의 자금을 유통을 시키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벤처 캐피탈이 약 그 250억 달러 정도가 그 유통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에바의 경우에는 그 2018년 상장 시에 약 800만 달러 정도로 그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력의 그 규모 차이를 보자면 약 그 에바가 그 우버와 비교해서 한 16,000배 정도로 그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 사실상 그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확장 및 그 성장 잠재력에서도 그 큰 차이를 보이는데, 우버의 경우에는 2010년 이래 5일마다 그 한 개의 도시에서 새롭게 그 우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그 에바는 그 지금껏 총 3개의 도시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 자본 정보의 유통과 관련해서도 그 큰 차이를 보이는데, 우버에서는 그 정보를 최대한 그 집중화시키고 그 여기서부터 그 가치를 추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 반해서 에바에서는 그 정보를 보호하고 이 정보의 그 소유와 이용을 그 분권화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물론 그 사업 운영 방식에도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그 에바의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의 구조를 놓고 보자면 일단 한켠에서는 어떤 협동조합적 그 구조가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적 구조에서는 각 그 도시별로 총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는 그 고객, 이용자와 그 노동자, 운전 노동자가 그 모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유형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서 그 이제 각각의 그 소규모 단위를 구성하고 그 조합원 유형에 따라서 또한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조합원들은 다음에 그 에바 협동조합의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에바의 총회에서 다시 그 이사진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바로 이러한 그 단계적인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직은 그 총 5개의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노동자들 대표가 차지하는 자리는 하나, 그러니까 총 5개 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수의 지위를 점유할 수는 없고,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자리에서 그 2개는 사무직 노동자들, 그리고 하나는 그 지지단체의 대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 대표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그 배달 노동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흥미로운 그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어플리케이션 파라미터의 그 지역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지원팀 및 본사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을 들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 개발자들과 그 설립자, 그 협동조합 설립자들과도 그 쉽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하는 어떤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벤처 기금의 운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동자들에게 노동 수단과 산출물에 대한 어떤 향상된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이 거버넌스는 그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인 1조합원 1투표권이라는 어떤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그 유형별 조합원 대표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떤 대의제 민주주의 모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노동자들은 각각의 의결 단계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때문에 설립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유형의 조합원들과 출처자들 사이에서 어떤 자의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이 운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어떤 하나의 그 여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에바는 하나의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요. 그 설립 당시부터 에바는 그 에바 재단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설립되어 있던 그 에바 재단은 어떤 기부금과 자선기금으로부터 그 재원을 조달해왔고, 하지만 이런 재원 조달 모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 설립자들은 어떤 그 자본주의적 주식 회사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 주식 회사는 가치를 기여자들로부터 분리한다는 점에서 어떤 그 자금의 운반 수단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설립자들이 그 주식회사를 통한 운영 방식은 투자자들에게 또한 어떤 그 초과가치, 잉여가치의 그 환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그 사실상 그 조합원들, 노동자 그 조합원들의 어떤 그 자율성에 저해하는 그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동 그 수단이 되는 그 이 플랫폼 그 어플리케이션과 그 회사의 그 상호를 그 일정 부분 그 투자자들이 그 갖게 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그 조합원들의 이 회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떤 그 투자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서 그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노동 역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제 노동자 지위인데요. 그 이제 플랫폼 경제 비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한 노동자 지위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 노동자들은 여기서 그 일반적으로 독립계약자, 즉 자율노동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버와 같은 기존의 그 헤게모니적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회사에 의해서 우버가 추구하는 어떤 자영업자 파트너 드라이버의 지위를 갖게 되고, 근데 사실상 이 에바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노동자 지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다른 그 플랫폼 경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불안정성 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이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역시나 그 임금 수준일 텐데요. 우버와 비교했을 때 에바의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서 공제하는 수수료가 훨씬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요한 수익과 관련해서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수요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그 탄력 요임제를 우버와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서 에바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 이는 그
노동자들에게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정 시간대에 운행을 할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소득을 더욱 중대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노동자들이 그 노동 시간을 자율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 여지를 훨씬 축소시키고 그 시장 수요에 종속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한 감시는 당연히도 그 에바에서 훨씬 그 강도가 적게 나타나고 다양한 메커니즘 운용 중에 있긴 한데 별점 제도 등을 통해서 그 실제 노동자들을 그 자동적으로 플랫폼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어떤 우버와 같은 회사들 운영하는 이런 방식 메커니즘을 에바에서는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에바의 경우 그 어플리케이션을 그 총회 결정에 따라서 각각의 협동조합, 그 지역 협동조합이 그 지역적으로 그 파라미터들을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의 타율성을 현격하게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노동의 그 자율성을 증대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는 플랫폼 경제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그 지적이 되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그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좌측이 그 우버 화면이고 우측이 에바 화면인데 그 동시간대에 그 하나의 주문을 놓고 우버의 경우에는 지금 그 5명의 노동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에바의 경우에는 한 명의 노동자만이 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서 운전자와 승객 숫자가 증가할 시 거래량도 증가하고 각각의 거래의 질과 가치도 같이 증대한다는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효과인데요. 바로 이 때문에 플랫폼 회사들이 독점적 경향을 보이게 되고 최대한 빨리 그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데 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그 에바 서비스의 그 가치와 그 매력 요인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여지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처음에 그 플랫폼이 한 그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특정한 규모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규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엄청난 재정 자원을 소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버의 경우에 한 도시에 새로 진입을 하고 나서 그쪽에 수개월 동안 고객들과 이 노동자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정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또한 노동자들에게 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게 됩니다. 다음은 노동자들의 수입과 관련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바가 우버 운전자들에 비해서 수익이 더 높은데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에바가 우버보다 더 유리한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요인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더 낮은 수수료입니다.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낮기 때문에 에바 노동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수입 결정 요소들은 오히려 우버의 경우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버의 경우에 전체 노동량, 주문량들이 더 많고 크고, 또한 탄력 운임제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도 더 짧고,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수수료 공제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에서 우버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수익 문제, 보수 문제도 에바의 재정 조달 문제들이 성장을 더디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플랫폼 경제에 관련된 비판적 연구에서 충분히 잘 언급되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즉 운전자들이 운행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입으로 인정받는 운행으로 인정받는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배달 노동자들의 운동, 특히 이제 프랑스 배달 노동자들의 운동에서 어떤 접속 시간과 대기 시간을 수입을 계산하는 어떤 시간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운동의 요구 조건으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넘어가자면 과연 이러한 그 플랫폼 경제에서의 협동조합적 접근이 기존의 어떤 헤게모니적인 자본주의 모델의 뭐 한 가지 그 변형에 불과한 것인가, 또는 어떤 그 해방적 가능성을 갖는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안정화와 어떤 그 타율성 혹은 자율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불안정화 관련해서 사실상 그 어떤 그 노동 조건의 개선은 매우 부분적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그 신자유주의 그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적 압력에 그 종속되어 있고 그 안에서 노동의 개념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그 노동의 타율성 또는 자율성의 문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고, 하지만 새로 이렇게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하면서 어떤 혼종적인 성격의 구조 메커니즘이 도입이 되면서 처음에 추구했던 노동자들의 자율성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또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한계들은 그런데 어떤 협동조합의 본질을 내재하고 있는 요인으로부터 기인한다기보다는 어떤 외부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협동자적 접근의 한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시장의 압력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거대한 자금 규모의 시장의 압력과 경쟁의 논리에 따라서 경제 활동의 규칙들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들을 작은 협동조합 규모에서 전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장의 압력에 맞서서 협동적 접근이 전체 경제 활동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노동 조건을 급진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어떤 공공 정책을 통한 개입 보호 조치들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한계들을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 차원에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헤게모니적 자본주의 모델에 대항하는 어떤 대안적인 모델을 실질적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에 의한 보호, 그 다음에 또 아래로부터 협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학적인 운동의 흐름이 같이 병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좀 웃긴 올리비에게 할 웃긴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올리비에 한번 계산기를 꺼내놓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버의 경우에 250억 플러스 80억 이 규모의 자금이 있고, 이 전체 자금을 실제 우버가 운영되고 있는 도시의 숫자로 나눠 보았을 때 각각의 도시 규모에서 우버가 운영되는데 투여되고 있는 자본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도시의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도시의 총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신 운영되고 있는 국가 숫자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흥미롭게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올리비아가 얘기한 결론에 동의를 합니다. 어떤 공적인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협동조합적 접근은 이러한 대규모의 우버와 같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지드 선생님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죠. 네,
그 두 개의 발표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 두 개의 발표는 이제 서로 어떤 상호 보충을 하면서 그 매우 풍요로운 내용을 그 전달해 주었습니다. 먼저 그 제이슨 선생님의 발표는 그 후자의 협동조합적 접근이 그 위치하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그 배경을 매우 잘 설명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사회경제 또는 그 연대경제의 어떤 그 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떤 주류적인 자본주의적 접근의 그 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두 축 간의 어떤 그 힘의 관계의 어떤 불균형에 대해서 매우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올리비에 씨의 그 발표에서 잘 드러난 어떤 우버와 에바의 비교는 그러한 힘의 불균형의 사례를 그 매우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리비에게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노동의 타율성과 불안전성과 관련해서 그 조금 더 그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 사실상 이 협동조합적 접근, 사회경제적 접근의 그 플랫폼 경제와 어떤 자본주의적 접근의 플랫폼 경제 에서 하에서 어떤 그 불안정성과 타율성의 노동의 타율성의 문제가 그 정말 그 얼마나 크게 다를 수가 있는지, 결국은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그 자본과 노동의 그 힘의 불균형 이미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또한 아까 그 우버와 에바의 어떤 그 자본의 통제와 정보의 통제와 사용과 관련된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일단 그 우버와 같은 모델에서는 어떤 자본주의적 접근의 그 플랫폼 경제 모델에서는 정보를 그 데이터를 최대한 어떤 양화하고 그래서 통계를 구축을 하고 그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산출해내는 방식의 그 전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 왔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에버와 같은 협동조합적 접근에서는 그러한 그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과연 그 본질적으로 어떤 그 자본주의적 우버와 같은 그 플랫폼 경제 접근과 그 어떤 사회경제적 접근, 그 에바와 같은 사회경제적 접근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에서 드러나는 차이인 것인지, 아니면은 에바가 그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는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좀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제이슨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우버가 총 65개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그 투여되는 자본이 한 5억 달러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버의 경우에는 그 각국에서 한 5억 달러 자본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바의 경우에는 총 금액이 한 2억 달러 라는 정도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2억이 아니라 그 200만 달러 정도. 그래서 그 뭐 이 수치를 근거로 비교하자면 우버가 한 250배 정도의 그 자금력에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더 문제는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개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본이 운영되는 형태와 그 조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긴 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 문제는 더 사실은 그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노동의 타율성과 불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노동의 불안정성과 관련해서 사실상 에바는 우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 에바가 그 계속 성장을 해서 특정한 어떤 규모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게 된다면 여전히 그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재정적 그 수단들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물론 이게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 조건과 또한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노동자의 그 지위에 대한 인정
이런 측면에서 그 큰 변화를 또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동조에 존재하는 어떤 특수한 그 의사결정 구조들을 통해서 그런 형성들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거버넌스의 구조에서 어떤 그 대의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그 이사회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노동자들이 그 실질적으로 어떤 그 다수의 그 의사결정권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과정은 사실은 더 복잡할 수도 있긴 할 겁니다. 물론 다른 그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에서처럼 그 설립자들이 그런 방식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현재로서는 그 설립자들이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에 개입되어 있는 어떤 그 이중 구조를 고려했을 때, 왜냐면 사실 그 노동자들의 임금과 그 지위 향상이라는 문제는 그 재단 운영자들의 이해와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힘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서는 원하는 어떤 변화들을 충분히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편에서는 어떤 증대된 어떤 자율성이 주어진 그런 거버넌스의 구조가 노동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한 자율성이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바와 같은 어떤 연대협동조합의 특정한 형태에 한정된 이야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노동협동조합, 즉 노동자들만이 조합원이 되는 다른 방식의 협동조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협동조합에서는 또한 이런 관계가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에바와 유사하게 연대협동조합, 즉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대협동조합인 레디시의 경우에도 물론 그런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지위를 임노동자 회사의 직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에바하고는 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겉에서 보기에 회사 운영은 여전히 유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도 협동조합 모델에서 에바와 비교해서 더 나은 노동 조건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통제와 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에바의 경우에도 이제 우버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익명화해서, 익명화된 데이터들을 다시 운영되고 있는 도시에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교통량을 예측하는 등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데이터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정부와 일종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우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우버에서와 같이 그러한 데이터들을, 개인정보들을 선호도 예측이라든지 향후 구매 예측 등을 예측을 하는데 이용함으로써 그것을 상품화하고, 그래서 어떤 광고 시장에 이용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에바와 같은 협동조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아마 라비가 확인을 해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에바와 같은 협동조합에서는 이런 개인 정보들을 화폐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보의
정보를 그 어떤 그 지방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종의 교환물로 그 익명화된 정보들을 이용하는 것은 그 가능한 것으로 알고 Jusqu'à 있습니다. maintenant. Jusqu'à maintenant. Jusqu'à maintenant. 예, Ouais. 일단 현재까지는 maintenant. Qu'est-ce qu'on 그렇습니다. sert pour ces projets de développement de voitures autonomes, 그래서 etc. Donc, pour 그렇게 해서 des 수입된 relais de croissance après. 데이터들을 그 내부 사업 운영에 이용하는 그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가능하고 또한 동시에 그 회사가 그 혹은 이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도시의 어떤 그 교통 예측, 교통 데이터 등으로 정보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는 현재까지 그 정도까지가 현재로서는 가능한 정도입니다. Everybody, I'm Byung Lee from Jungang University. Nice to see you, all of them, through this Zoom seminar. Now I'm asking my question in Korean language. 그러면 우선은 제이슨 교수님하고 올리비에 선생님의 발표 아주 재밌게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각각 두 분께 좀 짧은 질문들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한국 사항을 아마 이제 캐나다 분들한테 제가 좀 들으면서 확인하다 보니까 크게 지금 퀘벡이나 좀 캐나다에 비해서는 우리 사회적 경제가 매우 좀 저조하고 아직 좀 낮은 수준인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업 수는 숫자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한국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등이 한 11만 개, 그리고 종사자는 19만 몇천 돼서 0.4%밖에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좀 아직 좀 이 사회적 경제가 좀 덜 성숙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제이슨 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셈인데요. 하나는 한국의 좀 낮은 비중의 사회적 경제가 있긴 해도 오랜 역사로 농업 협동조합이나 수산 등등의 협동조합이 있긴 한데 그런 협동조합이 지금은 이제 퍼블릭에서 지원을 받아서 성장을 했지만은 퍼블릭에 의해서 이제 국가에 의해서 거의 이제 포획당한 그런 좀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경제가 아닌 형태로 좀 변질된 경우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이제 일반 국민이나 시민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주체들이 발런티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사회적 경제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비추어서 지금 여기 퀘벡, 몬트리올 등이 좀 이런 사회적 경제는 퍼블릭 섹터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퍼블릭으로 좀 자유로운 그런 하나의 자율성을 잘 담보하고 그런 하나의 좀 시민 참여 내지는 민주적인 그런 원리가 제대로 좀 발현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연결되는 거는 앞서 한국은 이 참여하는 엠플로이 수가 0.4%밖에 안 된다 하는데 그게 지금 한국의 법이라든가 여러 정부 정책으로 좀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이 더 많은 시민들,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이런 경제를 키우는 것이 어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점에서 퀘벡이나 캐나다가 좀 이제까지 그런 하나의 좀 토대를 확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나 조건이 됐던 것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이슨 교수님한테 우선 이 질문을 드리죠. 예, 두 번째는 올리비에 선생의 에바 사례를 잘 들었고요. 사실 에바 사례는 제가 연총과 사회연대 기금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에바 쪽하고 별도로 세미나를 하면서 좀 사례 공부를 좀 한 바가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도 좀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지금 플랫폼 경제랑 연계해서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좀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긴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제 우버와 같이 한국에서는 또 한국의 토종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하고 과연 이런 에바와 같은 그런 소위 사회적 이제 기업 협동조합 같은 것이 서바이브가 가능한지 특히 이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거기에 이용자들이 단시간 또 이용의 편의성을 등으로 확보가 되면서 그런 이제 이용이 확대되고 그것의 수익 창출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네트워크에 아무래도 그 기존 이제 캐피탈 기업들하고 플랫폼 기업들하고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제한되면서 과연 에바 모델이 소위 서스테너블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지 그런 점이 이제 궁금하고 그런 나름대로 노력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가 좀 질문이 되는 거고요. 그 제이슨 교수하고 올리비에 선생 두 분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짧은 질문으로는 그 퀘벡이 노동자 연대 기금이 발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에바 기업 모델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제이슨 교수님이 그 퀘벡의 서비스 경제가 한다 했을 때 노동자 연대 기금은 어떤 식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런 점이 이제 제가 또 국내 노동자 연대 기금에 관여하고 있어서 이제 짧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OK, je vais essayer d'être très succinct. So, d'abord, une clarification. Même si beaucoup des secteurs de l'économie sociale n'ont pas de contrôle direct étatique, il y a quand même des subventions récurrentes. Par exemple, à peu près 80% des centres de la petite enfance, les garderies pour les enfants et les frais de fonctionnement sont payés par l'État. Alors, c'est juste une partie qui est payée par les parents. Pour le secteur des aînés, services aux aînés, c'est aussi hautement subventionné par l'État. Et d'autres parties de l'économie sociale sont financées par l'État de façon récurrente, par secteur. Mais un large nombre, depuis les dernières années, aspire à l'autonomie financière. Alors, mais c'est sur le chemin de la vente de biens et services. Mais c'est toujours un défi. Alors, mais juste, peut-être au début de l'économie sociale au Québec, on a dit que la primauté de la personne quand on va dans la répartition des surplus est une valeur dans l'économie sociale. Mais à cette époque-là, on a encouragé et on encourage toujours l'achat de la propriété immobilière. Alors, il y a une tension ici, parce que si est-ce que le modèle est pour croître le valeur, wealth building, we say in English, is it to build wealth? Because with wealth comes greater power and the ability to continue to grow. Or est-ce que nous prenons nos surplus et on donne des salaires augmentés aux travailleurs? Il y a une tension ici. Et c'est peut-être impossible à résoudre. Mais si on veut être vraiment autonome de l'État et aussi du capital, l'idée de développer la valeur collective est pour moi un vecteur très important. Dernière chose, je vais dire, au Québec et dans les milieux où l'économie sociale a pris beaucoup de pouvoir, c'est quand il y a une menace commune. Le Québec avait une menace, c'était les anglophones. Et les anglophones ne veulent pas prêter aux francophones. Et c'est pour ça que nous avons le mouvement Desjardins. Parce que c'était impossible d'avoir un prêt pour acheter une maison, pour développer une entreprise. Alors, les Québécois ont développé leurs propres outils. Mondragon, c'est la même affaire. Mondragon, séparatiste, l'Espagne, c'est l'ennemi. À Cap-Breton, un autre milieu au Canada qui est très, très intéressant, l'ennemi, c'est Nouvelle-Écosse. C'est une petite île à côté. Alors, quand il y a un ennemi commun, on peut bâtir une structure. Je crois que c'est important à souligner ça. 먼저 그 국가로부터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재정 안정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 정부 재정 지원이 그 계속 반복해서 안정적으로 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정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었고 그렇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일단 그 사회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자본의 증식 혹은 가치의 증식이 한편에는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노동자의 그 권익 향상, 조건 향상, 사회경제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의 그 공동의 이해 향상
항상 끊임없이 경합하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운영 방향을 결정할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문제 또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은 참여자들 그리고 지원자들이 어떻게 공동의 가치에 동의하고 방향을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퀘벡에서 특히나 사회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어떤 특수한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공동의 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히나 퀘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프랑스 식민지가 영국에서 재식민화되면서 영국계 자본들이 프랑스어계 시민들이나 기업들에게 돈을 대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하고 부동산을 사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대출이 필요했고 그 중에서 상호 부조 형식의 어떤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바로 그게 특히나 잘 알려져 있는 퀘벡의 대자를 된 협동조합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스코틀랜드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공동의 적이 있을 때 어떤 내부의 협력 기금들이 조성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C'était quoi la deuxième question? Le Fonds de solidarité syndicale. Ah oui, OK, je vais dire la chose suivante. Je vais essayer d'être poli. Actuellement, il y a 25 années, 30 années, on a commencé la démarche de créer un fonds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avec des investissements des individus, pour cacher la taxe REER, venture finance, labor-sponsored venture finance capital. Le Fonds de solidarité, c'est un outil, une innovation au Québec qui a été répété ailleurs au Canada par la suite. Ça fait peut-être presque 40 ans, là, on a le FTQ, le Fonds de solidarité. Je vous invite à comparer le modèle de Québec avec la possibilité d'investir pour notre avenir retraite par la structure Fonds de solidarité avec Mondragon. Mondragon, on investit dans les entreprises plutôt que dans une structure comme quasi-étatique, le Fonds de solidarité, là, parce qu'il travaille étroitement avec l'État et avec Capital. Alors, c'est vraiment, moi, je pense que maintenant, le Fonds de solidarité joue un rôle dans le développement immobilier et la gentrification et la spéculation immobilière. Là. Et c'est une partie prenante dans les structures avec capital qui menacent la qualité de notre vie. Je ne vais pas faire une polémique ici, je ne vais pas entrer dans plus de détails, mais il y a du travail à faire ici pour comprendre comment le fonctionnement de Fonds de solidarité dans la société québécoise et dans l'économie sociale. Ça joue un mineur rôle dans l'économie sociale. Très, très, très petit. Pratico-pratique, c'est pas un joueur. Plutôt pour le développement immobilier important, spéculatif. Et dépannage des entreprises à travers le Québec. Regarde, ça, c'est une très grande question et je ne suis pas compétent pour répondre à ça, plus que ça. Ce sont mes opinions. 예, 일단 제 생각에 일단 최대한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퀘벡에서 노동자 연대기금, 노조에서 시작된 노동자 연대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게 벌써 한 40년 정도 되었는데 사실 스페인의 몬드라 기금 등과 비교했을 때 공공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큰 그런 운영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일단 규모 면에서 전체 사회 경제에서 노동자 연대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노동자 연대기금이 실제로 어떤 투기 자본, 부동산 투기 자본의 상당 부분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젠트리피케이션에 이런 노동자 연대기금들이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노동자 연대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Okay. Merci Jason et Olivier.
Oui, donc par rapport à la question de la viabilité des modèles économiques des plateformes coopératives, en fait, ça dépend si la question c'est pour des plateformes coopératives de survivre ou de s'imposer. Parce que je pense qu'elles peuvent survivre, elles peuvent rester des petits acteurs sur des marchés de niche, cibler des clients différents qui vont accepter un moins bon service en échange d'un impact social plus favorable. Mais si la question c'est comment est-ce qu'elles peuvent s'imposer et donc changer les pratiques du secteur, ce qui est quand même ce qui nous intéresse, c'est de résoudre les enjeux de précarité. Donc pour s'imposer, dans le cas je ferai peut-être deux cas, dans le cas un peu d'un statu quo des structures politico-économiques, on pourrait espérer des changements à la marge avec des outils de financement qui seraient mieux adaptés. Il y a plusieurs financeurs de l'économie sociale qui travaillent sur adapter des outils en fait inspirés du capital risque pour mieux rémunérer les apports en capital, ou des outils de capitalisation qui, par exemple, Radish dont je parlais, que j'ai mentionné, qui s'est structuré selon la loi canadienne et non pas la loi québécoise, qui fait en sorte que ces actions peuvent prendre les parts de la coopérative peuvent prendre de la valeur, sans pour autant que les travailleurs perdent le contrôle décisionnel. Donc il y a des outils comme ça qui permettent de rémunérer l'investissement sans que les travailleurs perdent le contrôle décisionnel. Donc à voir si ce serait pertinent d'adapter ça ou de s'inspirer de ça. Sinon, si là on va dans des changements plus majeurs, plus structurels, ben, ce serait soit des financements publics beaucoup plus importants, mais qui seraient contestés par le secteur capitaliste, soit des niches sectorielles, par exemple, qui seraient réservées à l'économie sociale. Donc on aurait pu se dire que pourquoi pas réserver le transport de personnes aux entreprises d'économie sociale. Il y a une loi en 2013 qui définit très clairement le périmètre, ce qu'est une entreprise, une organisation d'économie sociale. Mais pourquoi ne pas se servir de ces outils-là pour réserver certains secteurs, puisqu'on a établi que le secteur capitaliste ne pouvait créer des emplois et moderniser ce secteur qu'au prix de sacrifier les travailleurs. Donc voilà, puis il y a aussi une troisième avenue qui a été proposée par certaines personnes, qui serait d'avoir des plateformes publiques. Donc là, je ne suis pas qualifié pour me prononcer là-dessus, mais ça fait partie des solutions un peu plus majeures. 예, 일단 그 에바와 같은 플랫폼 협동조합의 그 생존 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과 같이 좀 제한된 자본을 가지고 그 몇몇 그 어떤 주변부의 그 액터로 경제 액터로 그 지속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좀 더 큰 틀에서 그 변화를 가져와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에바 달리 레디시 같은 경우에는 그 퀘벡 그 협동조합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그 캐나다 연방법에 근거해서 확장을 시키고 있고, 뭐 그러면서 그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그 새롭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좀 더 큰 틀에서 변화, 그러니까 주변부의 작은 실험으로 머무르지 않고 큰 틀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공적 자금의 확장, 그다음에 뭐 기존의 사회경제 그 자금들이 어떻게 그 유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 고민을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그 정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존에 일단 법에 의해서 이 사회경제의 테두리가 어느 정도 한정되고 있는데, 그런 법들에 근거해서 기존의 그 사회경제 모델을 그 플랫폼 경제에서도 확장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 더 다른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세 번째 다른 틀의 접근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결국은 어떻게 자금 조달하는 문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와 핵심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모델은 이제 다 여러 논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반대, 그 퍼블릭, 그 공적 플랫폼 운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어떤 그 소규모의 그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적으로 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가운데 어떤 공적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Okay, merci Olivier.
Donc, et dans ce cas, on va passer maintenant à la question et commentaire de professeur Chang. Bon, d'abord, je félicite le docteur Yoon ainsi que l'organisateur de cet événement qui est très intéressant. Moi, je pose une question un peu philosophique, si vous voulez bien. Si j'ai bien compris, les raisons d'être du secteur, troisième secteur, autrement dit, l'économie sociale, c'est à cause de l'incapacité du gouvernement ou du marché privé et donner ce qu'il doit vous donner, c'est-à-dire assurer le bien-être de la population. C'est ça, là, le point de départ. Il y a longtemps, quand j'étais étudiant à Laval dans les années 50, il y avait un père Lovray français qui proposait l'économie humaniste. C'était une économie basée sur le christianisme. Non pas basée sur la demande ou avarice de personnes, plutôt la charité puis l'amour voisin. Or, si vous regardez en ce moment la situation politique mondiale, ça ne va pas du tout. Regardez la démocratie libérale. À cause du néolibéralisme, c'est presque fini maintenant. Alors, depuis 20 ans, l'effondrement de la démocratie est très visible. D'après les sondages, les plus ou d'autres sondages disponibles, les raisons, c'est les États-Unis, c'est les multinationales. D'où le nombre de pays où démocratie totalitaire ou démocratie autoritaire augmente d'une façon très rapide. Ensuite, vous avez le socialisme à la chinoise, socialisme confucien, si vous voulez bien. Voilà. Alors, c'est ce qui veut dire, à l'avenir, la capacité de premier secteur, gouvernement ou marché privé, de donner la satisfaction aux besoins des citoyens, ça publiera. D'où il y aura des places pour les grandissants pour le troisième secteur. Là, je me pose la question, d'après moi, on n'a pas les théories structurelles des secteurs tertiaires. Je pense que c'est le temps de développer théorie économique de secteur tertiaire. Alors, c'est un défi colossal, bien sûr, mais je crois très fermement à l'économie sociale. Il y a vraiment grande opportunité en ce moment. Donc, j'aimerais savoir, Jacem ou Olivier, vous commenter sur cet aspect des problèmes. Merci. 지금 때문에는 이 사회경제라는 것이 결국은 정부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의 그 정치 현황을 볼 때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거의 지금 위기 상태에 있고 특히 그 신자유주의 때문에 미국식 자본주의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더 그 위압적인 그런 자본주의가 많이 생기고 사범이 그리고 중국의 그 사회주의인데 이것도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양식의 사회주의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방향 속에서 이 사회 경제를 할까 그 위치가 커질 거거든요. 제 질문은 과연 그러니까 사회 경제를 이론화해서 이런 그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질문을 한 겁니다. 오케이. 예, 아주 큰 질문이어서 쉽게 대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아니 올리비에부터. 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반응을 좀 보고 싶어서. Jason, je pense que Yeah. Okay. Si j'ai compris la question, il manque de la théorie là, pour voir ou pour dévoiler le fonctionnement de l'économie sociale qui va fonctionner, qui va conjuguer toutes les valeurs que nous voulons. Moi, j'ai travaillé avec un prof en philosophie là, à Concordia il y a 2 années sur un projet de recherche.
action où on a déduit un peu le nombre de valeurs extraits d'un sociologue et on avait l'intention d'analyser les entreprises collectives, un échantillon, pour voir est-ce qu'ils sont nettement mieux selon ce critère-là que les entreprises,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et ou les entreprises capitalistes grande échelle. Là, mais moi, en faisant parce que je connais très bien comment ça fonctionne, ces entreprises collectives, ils vont jamais passer ce test-là. Ils sont sous-payés, ils travaillent très fort, ils travaillent avec leur âme et avec leur cœur. Il y a beaucoup de sacrifices qui sont faits, mais les conditions de travail ne sont pas nettement mieux. Sont très difficiles. C'est très difficile à faire ce qu'ils font là. J'admire beaucoup les gens qui développent chaque jour les entreprises collectives dans l'économie sociale à Montréal. C'est un travail incroyable et il y a aucun espoir là pour essayer de décaisser le travail que nous avons fait là. Pendant que les gens qui travaillent dans les entreprises privées peuvent vendre, ils peuvent bâtir quelque chose et dans quelques années, ils peuvent le vendre si ça fonctionne et faire quelque chose d'autre. Mais les gens ici, il y a aucune... il n'y a rien là pour eux, sauf le sentiment d'avoir créé quelque chose. I don't know. En guise de réponse, je suis d'accord, on n'est pas dans une utopie ici. Hein? Pas en tout.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는 유토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회경제의 역할을 너무 과장해서 평가할 필요도 없다라는 점에서 좀 다소 덜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얼마 전에 그 철학과 교수와 함께 그 일종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경제에 해당되는 이 회사들과 소위 그 주요 자본주의 메이저 회사들과의 노동 조건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과연 사회경제에 참여 회사들이 더 노동 조건이 나은가라고 봤을 때 그 어떤 회사도 더 나은 노동 조건을 결국은 보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굉장히 그 좋은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사실상 더 많이 일하고 막상 더 적게 벌고 결국은 그 참여자들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 어떤 그 심정적 그리고 어떤 정치적 그 만족감 이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성과라는 것은 그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고서 희망을 좀 상당 부분 그 제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경제의 어떤 가능성을 긍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Ce qui est fondamentalement social dans l'économie sociale pour nous autres, c'est le capital. Si on mesure impact là, avec des entreprises sociales, comment on dit, social enterprises, leur impact risque d'être encore plus fort que les entreprises d'économie sociale. Après, la poussière est tombée. Mais ce qui est différent, c'est que c'est fondamentalement différent l'approche collective. 일단 그 사회경제를 그 다른 자본주의 그 경제의 그 기업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그 근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은 그 자본 자체 어떤 사회성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실제로 시장에서 경제하고 그 어떤 위험 요소들을 떠안고 하는 점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그 자본을 그 누가 그 집단적으로 제공하고 통제하는가의 문제 관점에서 사회경제는 근본적으로 그 기존의 주류 그 자본주의적 접근과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질문의 핵심은 자본주의도 지금 뭐 미래가 뭐 별로 좋지 않고요. 사회주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사회 경제의 위치가 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사회 경제 이론화를 해야 한다고. 근데 내가 보기엔 아직까지도 그런 아주 확고한 그런 이론이 없어가지고 그냥 항상 좀
뭐랄까 그 한계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확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Just to invite anybody who would like to keep talking. S'il y a des gens qui veulent continuer à jaser par courriel, je suis ouvert. Je peux mettre mon courriel dans le chat. Si vous avez des questions qui arrivent dans quelques jours ou après le deuxième café chez vous, alors je suis pas loin. C'était un riche échange. Merci. 예, 매우 감사드리고 그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하고 토론을 이어가고 싶으시면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를 올려드렸으니까 그 언제라도 그 다음번 커피 마시고 또 연락 주시고 질문 주시면은 저 언제라도 그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눌 용의가 있습니다. Ok, merci Jason et Olivier. Donc est-ce que tu peux ajouter quelques mots? Merci beaucoup à tout le monde d'être resté si tard ou d'avoir démarré si tôt avec nous. Puis j'ai mis, comme Jason, j'ai mis mon adresse courriel dans le chat. Si vous voulez continuer la conversation, ce sera avec grand plaisir. Merci tout le monde. 예, 그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역시 제이슨과도 저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merci beaucoup et bonne soirée. Bonne soirée. 예, Merci tout le monde.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Merci beaucoup. Au revoir.